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유치원 3개 법안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거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은 지 언 2달. 나라에서 지원받은 세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노래방을 가고 골프장에 심지어 숙박업소까지 이용한 게 드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에도 자한당은 계속 입장을 바꿔가며 법안 심사 자체를 2달이나 지연시키더니 끝내 어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핑계로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한당 이은재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을 빌자면 한마디로 깽판입니다. 민주당 등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인데 이 패스트트랙이 말처럼 패스트한 게 아닙니다. 최소 330일이 지나야 합니다. 즉 앞으로 1년 이후에나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한당의 깽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유치원 비리가 드러난 뒤 일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1년여를 기다려 총선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 답답합니다만 시대정신과 상식에 역행하는 정당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똑똑히 입증됐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네, 뉴스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주간 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조금 밀폐되거나 뭐 그런 곳입니까? 조금 하우링이라고 하나요? 약간 울리게 들리는데 저는. 잠시만요. 제가 자리를 잠깐 옮겨볼게요. 네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가십시다. 지금이 낫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카풀 도입 두고 어제도 대규모 택시기사들 반발 집회가 열렸었고요. 네. 이 와중에 김현미 국토교육부 장관이 카풀 도입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미묘한 시점인데. 네, 민감한 시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김 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네. 일단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적 요구.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의 택시 상황을 보면요. 네.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에는 택시가 적고 낮에 이제 사람들이 다 출근한 낮 시간에 택시의 공급이 많다라는 네. 분석이 나왔다면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 붐비고 낮 시간에 택시들이 쭉 열지어 서서 거의 쉬다시피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건데 네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좀 고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신 사건도 있었고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택시 완전 산업금 이런 것과 함께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게 일단 문제이긴 하고요. 네. 또 피크 타임에는 좀 택시 잡기도 어렵고 사실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죠.
김 장관이 산업금 문제 같이 풀자고 했는데 택시 회사들 뭐 뜨뜻미지근합니까? 뭐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네, 일단 김 장관이 오늘 발언한 걸 보면요. 이제 산업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택시 노동자들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한국에 완전한 월급제를 감당할 택시 회사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가능한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세계적으로도 아예 산업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산업금을 받는 사례가 없다 이 말이죠. 산업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은 받고 있다 지금 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팩트를 해석하거나 그런 것만 고른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네. 택시 회사들은 이번 기회에 산업금제로 가는 거에서는 대단히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공표한 셈이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월급제로 가는 걸 반대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네.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택시 회사만 월급제를 반대하고 운전자 중에서는 다 월급제를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하나 문제가 택시 운전자 중에도 지금 현재의 산업금 제도를 좋아하고 월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뭐던가요? 네, 이제 택시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라서요. 네. 네, 이제 일괄적으로 월급제로 가는 게 오히려 불평등하다 이런 거죠. 네. 열심히 일해서 네.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정해진 산업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 기사분 몫이니까 네. 만약에 월급제로 하면 뭐 월급을 어느 선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열심히 하나 조금 그렇지 못하나 같은 금액을 가져간다. 뭐 아마 이런 논리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 입장에서는 일응타당해 보이는 얘기이긴 합니다. 네. 네, 그나저나 산업금 채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거나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 구조조정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혹 카풀 이용 후기도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만 이 기자도 뭐 급할 때 취재하느라고 어디 가다가 한번 타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거 네. 타보니까? 일단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가 네.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에도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카카오 등 시스템을 감시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네. 얼마나 감시가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매칭이 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데요. 매칭이라는 게 그 차주와 손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콜이 잡히면 택시 이름 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현금 결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자동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콜이 잡히면 바로 이 사람의 신원이 뜹니다.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차의 종류도 뜨고요. 네. 제 경우에는 운전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콜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카카오 택시하고 차이가 뭡니까? 택시 대신에 그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그냥 개인 차주들이 자기 승용차로 방향이 같으면 네. 태워다 주고 소정의 네. 요금을 받는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제 현금은 서로 오가지 못하게 네. 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일반 택시 요금에 비해서 어떻던가요? 조금 쌉니다. 20% 정도 싸요. 20%? 네. 베트남 같은 데는 이게 아주 우버 택시, 네. 그랩이라고 부르던가? 저도 한번 네. 이용해 봤는데 아주 널리 퍼져 있고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더군요,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택시보다는 그 그랩 택시, 우버 택시를 더 많이 선호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그렇다고 우리도 꼭 뭐 어때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태안 사건.
김용균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죠. 사고 네. 원인을 규명하는데 아마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CCTV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사망 직전 2시간 정도의 2시간 가량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요. 영상 속에서 김 씨는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네. 네, 이 되게 깜깜한 이 공간에서 이제 김 씨는 손전등을 들고 있는데요. 손전등이 아니고 혹시 핸드폰에 손전등 그 핸드폰에 조그만 빛 내는 그거 아니었나요 혹시?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걸 흔히 손전등이라고 하면 랜턴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네. 근데 사실 작업을 하려면 헤드랜턴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네. 동료들에 따르면 이제 원청에 헤드랜턴 요청을 했지만 뭐 잘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이제 사망하신 분이 컨베이어 벨트 이상이 없는지 한쪽에 휴대전화를 들고 뭐 한쪽 손을 넣거나 또는 머리를 넣어서 살펴보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네, 머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석탄 운반 네. 상태나 또 뭐 탄을 부수는 작업 평평하게 하는 것, 또 떨어진 석탄은 다시 올리고 뭐 이래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그 야간 작업 이건 낮이건 간에 불이라도 좀 환하게 켜서 안 그래도 석탄 먼지들이 많이 날릴 텐데, 그나저나 헤드랜턴을 좀 사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데 마치 축구 선수한테 축구화 주지 않으면서 맨발로 뛰거나 네 알아서 뭐 고무신을 신고 뛰거나 집신을 뛰거나 아니면 네가 어디 가서 축구화를 사든지 그건 네 맘대로 이런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발전회사가 독점 사업으로 돈을 1년에 얼마씩 벌고 있고 평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어마어마하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러는데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헤드랜턴을 좀 사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좀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깔아뭉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분노가 다시 한번 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이 사건 특별근로감독 조사 중인데 오늘 발전소에 대해서 이거 형사 입건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형사 입건은 아니고 이 사건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명령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컨베이어 벨트나 설비가 멈춰야 되는데요. 참 어이가 없게도 이 발전소가 불과 1시간 뒤에 사고가 낸 벨트와 1m 떨어지지 않은 벨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이 이거는 형사 입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긴급한 명령을 대놓고 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체의 가동도 하지 않으면 물론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물청소로 다 치우고 뭔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같은 것들 뭐 거의 인멸에 가까운, 뭐 의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불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1시간 정도 있다가 재가동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노동부는 이 건은 묵과할 수 없다.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겠다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재심 전문 사건만 도맡아는 박 변호사님 아마 청취자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건이 삼례의 나라 슈퍼 사건인데 전라북도 삼례에서 벌어진 그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이었는데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이들이 엉뚱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풀려났고 재심해서 무죄 그것도 밝혀졌는데 또 한 번 해괴에 망측하네요. 이 피해자들이 당시 수사검사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요?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대검 진상조사단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기로 한 사건인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사가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가요, 이 삼내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왜요? 이들의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인격살인을 당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검의 그 진상조사단이 그 당시에 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이 검사가 삼내 3인조에게 내린 손해배상이 이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오늘 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교체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해배상이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진상조사단의 손을 만약에 들어준다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도 억울하고 참 분통 터질 노릇인데 명예훼손 등등 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네. 이 진상조사단 맞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게요. 네. 무슨 진상을 조사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3명의 청춘들은 놔두고 잘못된 수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뭐 무죄 그 재심 오고 이래서 자기가 좀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니까 네. 그거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검세 날입니다. 검사하고 검세 차이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욕인 것 같은데. 네. 병역 특례제도 민감한 문제인데 이 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 체육 뭐 이런 분야의 요원들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냥 막 써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체육이나 예술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을 경우에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는데요. 네. 오늘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이 사실 이 인원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 예술 체육 요원 60명 가운데 무려 31명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합니다. 네, 위반 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동시간 착오, 아예 허위로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 축구 선수 장현수 씨던가 그 네. 건으로 불거져가지고 뭐 전수조사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걸 참 그 선수들 또는 예술계 인사를 탓해야 할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병무청 관계자를 뭐라고 해야 할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다음번에는 좀 좋은 뉴스로 만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겠지만 네. 네,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주간경향부의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온에어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겨레 신문, 한겨레 탐사보도팀의 김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기다렸는데 네. 이 건 취재하느라고 뭐 일에 쫓기고 큰 사건인 줄은 압니다만 네네. 이강윤의 오늘을 펑크 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걸 물어오셨겠죠. 펑크까지 냈으니.
제가 어제 뉴스 행간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 원내대표를 최근까지도 지냈는데 그 사람 딸 KT 네네. 특혜 채용 논란. 뭐 KT가 지금 자료를 다 파쇄하고 없다. 뭐 이래가지고 팩트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김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뭐 법적 네. 조치 운운하던데 예, 뭐 어제 정치인 사찰이다, 뭐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겨레가 이거 일보를 썼잖아요. 예, 단독 기사 썼던데 그 이후 후속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정규직 채용이 됐다라는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기한 의혹은 정규직이 채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채용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애초에 KT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가 없이 그 이력서가 먼저 전달되고 그거에 대한 윗선의 지시로 이제 채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뽑을 때도 아니고 채용 계획도 없었는데 높은 사람이 부르더니 인사처에 아무 불러가지고 어이 김 부장, 김 과장 저 이 사람 좀 써야 되겠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서 좀 써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건네받은 다음에 기한을 올려서 채용 계획을 만들어서 채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네. 정규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KT와 김성태 의원은 공채를 정상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뭐 계약직 근무 기간과 겹치는 거로 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후에 그 계약직으로서의 계약 종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석연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거 수사나 조사 이거 확실히 밝혀지겠습니까? 뭐 김성태 의원은 뭐 일단 조사도 받을 수 있고 네. 국정조사도 문준영 관련된 의혹이 포함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 같고요. 네, 뭐 좀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 관련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가 자료 파쇄해버린 거, 없애버린 거, 네네. 3년이 지나서 없앴다 이러고 지금 뭐 내놓을 게 없다 그러는데 그거 규정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KT의 내부 인사규칙상의 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준 이제 그 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 지침에서 예. 그 지침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뭐 KT 인사 관련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보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KT가 뭐 신입사원 중에 1년에 퇴사자 비율이 한 1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10%를 모두 그러면 다 파기했다는 거냐 골라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자, 아까 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로부터 팩트를 좀 보강해서 뒷얘기 한번 다시 듣죠.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이게 패스트가 아니에요. 말만 패스트 트랙이지. 네. 한 1년 기다려야 하는 패스트가 어디 있어요. 네. 자, 자유한국당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바미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홍영표 네.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었는데 네.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정부가 먼저 움직이냐, 뭐 이런 이제 그 핑계를 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자유한국당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퇴장하는 등의 이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협상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뭐냐면 이 법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30일 기다리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330일 안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네. 뭐 이런 전략을 써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국회가 이제 민의의 전당, 논의의 전당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민의의 전당이란 말을 차라리 저 교과서나
학교 교재에서 빼든지 네. 아니면 진짜 민의의 전당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예. 전에 며칠 전에도 아마 이 정가산책 이승준 기자하고 이 비슷한 뉴스를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뭐 데드자가 들어가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을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적은 있는데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18일부터 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도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는 전주와 동일한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긍정평가입니다. 근데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2% 높아진 46%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는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대의 경우엔 긍정이 53, 30대는 63, 40대는 5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높은데요. 40대까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0대와 60대인데 5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6%가 나왔고요. 어허. 6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7%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평가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느냐라고 살펴보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고요. 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친북 성향을 보인다가 17%,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 문제가 각각 3%씩, 그리고 그냥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이 2%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북 문제를 두 번째로 반대하는 두 번째로 들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네. 의미를 두어서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전히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랑 좀 뭐 비슷한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전체 기조, 커다란 틀은 평화로 네.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너무 기대가 성급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잔뜩 그랬다가 빨리 뭔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좀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자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피로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의 공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그렇겠죠. 역효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뭐 이재명 지사 관련 여러 가지 피로감을 더해주는 잡음 및 고소, 기소 등등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이고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나저나 50대가 10대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50대 투표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전체 유권자층에서. 네. 이제 뒤바뀌었죠. 50대에 또 베이비 부머들이 몰려있기도 하고. 네, 이 점은 아마 뭐 정권 운영하는 측에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핵심에서 물론 알고 있고 저기를 할 텐데 한 여론조사 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 기관에서도 데드크로스 긍정 여론보다 부정이 많아졌다는 것 이거는 좀 확실히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이 철도 연결 관련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요?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삽을 뜹니까? 네, 남북이 오늘 26일 열기로 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대북 제재 문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뭐 그날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데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해결이 지금 돼서 네.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반도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실무 협상이 향후 이제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도 서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거라도 좀 제발 정해진 날짜에 확실히 착착하고 GP 서로 폭파하고 확인하고 그런 건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네. 북한하고 맺은 것들은 지금 뭐 거의 시간표대로 일정대로 대부분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트럼프 아저씨 점점점. 뭐, 북미 간에는 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뭐 몇 개월째 지금 고착 상태 좀 빠져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보가 네. 그 한국을 지금 방문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건 대표는 이제 북한과 다음 단계 논의를 열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발 올해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뭔가 한 발자국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뉴스 좀 듣고 싶고요. 방금 김 기자 리포트 들으니까 그냥 저의 느낌은 트럼프 점점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점점점. 네.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해 주시죠. 네, 단판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2심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안희정 측 변호인들은 이제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더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이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에 항의해서 이에 항소를 이제 했던 건데요. 네. 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들은 정반대 주장을 당연히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검찰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권력형 성폭행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심은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서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응하는 죄를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과를 둘러싸고 1심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는데 2심에서도 역시 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합의에 의한 관계냐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이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다음에 1심 재판에서는 정조, 성폭행 네네. 이후에 태도 이런 것들을 빌어서 상당히 완고하고 봉건적인 시대착오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비난도 여성운동 측에서 네. 강력히 나왔는데 앞으로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1심에서는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네. 그것 가지고도 또 논란이 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남북 문제, 그다음에 정계특위 문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 움직일 뉴스니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테나를 쫑긋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겨레 탐사보도팀의 김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오로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2 국민 대리운전.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프로그램 이강인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감기 드신 거 아니시죠? 약간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네, 요즘 감기는 아닙니다. 예.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독하고 대개들 목을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던데 어제도 저희 코너 2개가 그만 펑크가 났었어요. 이 소장님 관리 잘 하시겠지만. 자, 최근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어제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했죠. 그중에서 핵심 이 소장님 눈에 띄는 그런 거 좀 골라주실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 수가 68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정도의 4분의 1.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25%가 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유럽연합이 한 15%, 일본이 10%, 미국이 6.3%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높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자영업자는 넘쳐나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치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 업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생계형 업종이 과밀하게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창업하게 되면 이들 업종은 뭐 3년 새 뭐 10곳 가운데 4곳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거의 5번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핵심은 네. 뭐냐? 자영업자의 매출을 좀 늘려주고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우리 그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품권을 한 2022년까지 18조 원 가량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부 재정인가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세 번째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인데, 이 부채로 허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권 비탄감을 해서 제기를 좀 돕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나왔던 이 단골 소재들이긴 한데, 뭐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 뭐 전국 구도심 상권의 30곳에 쇼핑은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창업과 이 지역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이 나와서 귀에 익은 것들이 좀 많군요. 이 소장, 그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부실 채권 일부 탕감해주겠다 이런 구제책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런 제도를 내놓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을 악용하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쌓여만 가는 자영업자의 빚을 좀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단 뭐 정부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지만 그나마 이제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면 남아있는 채무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 특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뭐 자영업자의 한 8,8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상자가 약 3만 한 5천여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네. 뭐 전체 자영업자의 한 5% 남짓이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정부도 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해명은 뭐냐? 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사실 어려워도 이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성실하게 일부라도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또 하나는 이제 빚을 내도 버티면 결국 정부가 변제해 줄 수 있다. 네. 라는 이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부분은 이제 찬반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게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이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과연 국민의 세금을 갖고 깎아주고 탕감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론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비탄감보다는 되려 이제 자영업자들의 자성력을 좀 갖추고 어떤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손쉽게 어떤 대중요법식으로 세금을 좀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전폭적인 공감을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참 딜레마이긴 한데, 빚을 탕감해주면
A라는 자영업자가 매우 힘들고 있어서 나라에서 아유 당신 정말 너무 딱하고 참 안쓰럽고 이해가 갑니다. 빚을 얼마 탕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금융권에서 빚을 갖다 썼을 수도 있고 개인한테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빌려준 개인은 그럼 못 받게 되는 거죠. 나라가 대신 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간 변제 의무는 없고요. 그거를 뭐 국가가 나서서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 중지할 권리는 없고 단지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줬던 정책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실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실 채권이 이제 10년 이상 악성으로 분류가 되는 채권들의 일부를 변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 은행들의 손실로 처리해 버리고 그냥 못 받는 돈, 포기하는 돈으로 넘기자.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예. 아까 처음에 첫 리포트 들으면서 이거 좀 여쭤봐야겠다 싶었는데 카드 수수료를 뭐 0%대로 확 낮춘다. 실질적으로 없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제로페이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게 초반 반응은 뭐 별로 기대보다 못 미친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로페이라는 게 일단 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이 제로페이를 결제하게 되면 연매출이 8억 원 이하인 매장은 카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8억 원부터 12억 원의 매장의 경우에는 0.3%의 수수료율을 또 12억 원이 넘는 매장은 0.5%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뭐 이용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용 방법이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보다는 다소 복잡합니다. 이게 이 신용카드와는 달리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맹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다 전용 앱을 깔고요. 이 앱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읽고 결제 대금을 직접 소비자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휴대전화에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후에 고객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물품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긴 한데 뭐 이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사는 단말기를 관리하는 회사, 이른바 벤사한테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까지 가능한데 근데 지금 이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도 그렇고요. 아직 홍보도 좀 덜 돼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서울시 측은 지금 한 66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 업체가 가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2만 곳 정도가 가입을 했다. 제로페이에.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전체의 한 3% 정도만 지금 제로페이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들도 뜨뜻미지근하고 소비자들은 아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좀 유인할 유인책이 좀 필요한데 이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쓴다면 현금 영수증을 써도 40%까지는 되는데 이것을 다시 앱까지 깔고 자기가 본인 액수까지 기입을 해가면서까지 할 거냐 뭐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뭐 해가면서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편해야 되고 그냥 한 번에 착 되고 뭐 단계도 여러 단계가 아니어야 그나마 좀 빨리 익숙해지고 늘어날 텐데 좀 그런 점이 있네요. 그 중간에 가야 할 이른바 벤사들에게 가야 할 수수료를 벤을 건너뛰어버리고 다이렉트로 하니까 그래서 제로페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서 벤사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긴 하겠습니다. 벤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이제 알리페이라는 정말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거지들조차도 QR 코드로 동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벤사를 끼지 않고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를 그동안 어떤 이 뭐 지하금고, 지하되는
이런 이제 양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너무 보편화돼 있고요. 네, 네. 단돈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물품을 살 때도 신용카드를 꺼내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용카드사들의 이제 카르텔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알리페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이 전격적인 이제 페이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뒤처지는 이 IT 부분, 이 금융결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중국은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현금도 필요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금리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상품, 신용등급 나쁜 사람들 좀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정책 하나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네. 지금 그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명칭이 헷갈리는데요. 뭐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페이망 홀씨, 뭐 사이돌 뭐 어쩌고.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서민들의 뭐 창업이나 생계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이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4에서 한 10%대 금리. 근데 이거 지금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지난해만 이 정책금융상품들 약 4조 원어치가 팔린 겁니다. 10년 동안 빌려준 자금을 더하면 한 37조 원 상당인데요.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용 현황을 좀 따져보니까 신용등급이 중등급 이상인 1등급에서 7등급, 6등급까지가 거의 61%가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신용자 비중이 10% 두 자릿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이 원래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데 오히려 지금 부실을 우려해서 대출기관들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분 거의 한 300만 명 가량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대부업체로 전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로 가면 바로 금리가 뜹니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 한도 24%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편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에서 10등급도 이런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자. 다만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당초 이 중급 신용자들한테 내줬던 대출이율보다는 조금 높게 뭐 조정해서 8에서 한 10% 내외로 금리를 높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대부업체에서 빠져나온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의 폭을 좀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정책금융상품, 이를테면 저신용자들을 돕겠다 이런 거면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좋은 사람은 아예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지금 그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원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부채가 많다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대출 상품을 좀 문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정책금융상품 내지는 대부업체로 발을 돌리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대부업체로 전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초년생들, 또 소득이 없는 학생들, 또 이 직업을 없는 이제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소액인데 불과 뭐 몇 천만 원 내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빚을 부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금융상품을 활용한 이런 제도권 내로 이제 좀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네, 잠깐 댓글 좀 보고 갈까요? 60분밖에 안 되니까 댓글을 예전처럼 잘 못 보고, 또 유입 경로가 다양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그리고 국민TV 홈페이지 등등 좀 더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김동지 님이 정의로운 언론으로 남아주세요 그러면서 지원금을 내셨네요. 아,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내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유튜브 저는 그냥 검색해서 찾아서 보는 것만 있는데, 슈퍼챗이라고 한다고 우리 임 PD가 알려주시네요. 뭉클합니다. 이렇게 듣다가 이런 걸 보내주시고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동진님. 동지네요, 우리. 청라에서님. 발피아 먹여 살리려고 만든 하청과 재하청 문제 심각하다. 발피아가 아마 발전 관련 한전 그거 하듯이 그런 건가 봐요. 지역의 노동부는 예나 지금이나 사측이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시스템은 적폐 그대로다. 많은 분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수 선생님. 진짜 개소리에 빡치네요. 저도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워낙 열받으면. 근데 다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걸쭉하게 욕도 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연습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하면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진짜 빡칩니다. 좀 해볼까요, 저도? 그라제님.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공기업 불법은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알고 싶은 토끼님. 제가 금요일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 더 들었네요. 이강래 오늘은 생방 시청이 가능하고 계속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월요일부터 생방 했는데 생방. 이강래 오늘은 항상 생방이었어요. 경화송님. 대선에서 41%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집권 2년차 당선 때보다 지지율이 높은 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자 이 말씀이시죠. 박태진님. 진짜 걱정이네 지지율. 젠더 문제를 갖고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못 받으니 중요한 점 하나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완전히 180도 다른 문제. 젠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워마드 이런 쪽의 것은 좀 도를 지나쳐서 간 것 같고요. 지금 20대 이하들, 20대보다 어린 사람들은 남녀 존귀 남아 선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컸고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우수하고 아무튼 성차별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세대 그렇게 커왔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구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다 그렇게 키웠고 그래서 이것은 양측의 전통문화와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의 의식의 괴리를 서로 인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만 한 소리긴 한데 페이스북이건 어디 SNS에건 격렬하게 붙는 걸 보면서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청라에서님. 신용보증기금, 신보, 그리고 기술보증, 기보는 신보나 기보는 남아도는 돈을 중견, 중소기업의 영업을 엄청 세게 한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 좀 들어라. 아마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라제님. 나도 50대지만 이 나라는 50대 이후의 꼰대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꼰대들이여 정신 좀 차려라. 동의합니다. 오늘 제목을 꼰대들이여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할까요?
네, 진짜 인터뷰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모실 분은 비전향 장기수 19년 만에 무려 20년 가까운 19년 만에 보안 관찰이 해제된 비전향 장기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죠. 강용주 의사 선생님 사회활동가를 모시는데 전화가 뭐 이분이 좀 바쁘셔야죠.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아파 의원의 강용주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입니다. 그냥 안아파 의원을 지금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름이 저는 볼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강용주 선생님 하면 예. 강용주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 굉장히 일단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상징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것들은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은 안아파 의원,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이분의 역정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강 선생님대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쑥스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이제 낳고 성장해 오신 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5.18 문제의 5.18이 있었죠. 그래서 전남도청의 시민군으로 들어갔고 끝까지 거기 계셨고 다른 많은 분들이 갑자기 제가 윤상원 열사 등등을 비롯해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이 그날 새벽에 엄청나게 희생됐는데 이분은 이제 아직 어린 학생이고 하니까 아마 시민군 지도부가 미리 내보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전남대학교 의대에 진학을 했다가 전두환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진짜 연루가 됐는지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14년을 아마 수감하셨을 거예요. 그때 전향서를 써라. 그럼 너 내보내줄게. 뭐 이랬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살았어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란 말은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로 보안관찰이라고 왜 이상하게 표딱지 붙여놓은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감시하고 석 달에 한 번씩 내가 한 일 적어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경찰에다가. 그 보안관찰을 당하다가 최근에 해제가 됐습니다. 소개 만족하십니까? 소개하시는 분 마음입니까? 딴 일하고 계셨죠? 제가 소개할 때. 아니요, 들었는데요.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사로잡을 건 아니고요. 바로 잡으시죠. 80년 5월 26일 날 마지막에 이제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들어가서요. 네. 5월 27일 새벽 서너 시경에 네. 도청이 개헌군한테 함락당하고 시민군들이 체포돼서 손을 들고 잡혀서 나와요. 도청 앞으로. 그걸 보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총을 버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시민군들이 너희 어린 아이들은 먼저 가라 이렇게 내보내서 나온 게 아니고 함락되는 걸 보면서 총을 버리고 아무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셨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십니다. 그것까지 잡아내시고. 딴 짓 하셨다 그래서.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전라도 사투리 참 정겹네요. 법무부가 경찰 감시 면제 결정 최근에 내렸죠? 예. 그 19년간 보안관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년간? 이 보안관찰은요, 일단은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률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거든요. 네. 그 똑같은 내용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유신시대 때 되살아났던 게 보안관찰법이죠. 이 보안관찰법은 이게 누굴 만나고 어디를 놀러 가고 그다음에 어떤 집회에 갔었고 이런 것들을 3개월에 한 번씩 할 뿐만 아니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잖아요. 그
그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내용을 신고할 거예요. 그럼 뭐 경찰서장 맘대로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활의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지속적으로 누군가한테 감시받고 있고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지속적인 트라우마여서 예. 누굴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여행 다니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애중간히 하는 사람, 아주 절친한 분 빼고는 강 선생님하고 만나거나 뭐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도 개중엔 있겠네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 너 나 꺼려하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2016년 지난번에 재판 받았을 때 무죄 나왔던 그건 2016년 12월에 네. 제가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와가지고 긴급 체포됐어요.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그런 네, 말씀하십시오.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 안 했다고요. 그 석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걸 안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지가 언제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를 체포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에 당하니까 이건 뭐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고 사회가 얼마만큼 퇴행적으로 변했나 이게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정식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그렇지 않죠. 체포영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날 잡아가려면 영장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가 수배 중이래요. 수배든 어쨌든 영장이 있어야지 나를 가져간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은 가서 팩스 영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현행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팩스 영장이면 제가 체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로 체포해서 가면 그게 불법적인 법 적용으로서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50대 조금 많이 넘어서 뇌물 환갑일 때 체포영장도 없이 온 사람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데 그 제가 이거 불법인 줄 알고나 해라 그랬죠. 보안관찰 대상자라고 해서 아무나 뭐 긴급 체포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팩스 영장은 거부할 권리가 누구에나 있는 거군요.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제로 집행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당신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법 상식입니다. 그나저나 일제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약 8, 90년 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식민지 일제 고문, 경찰, 뭐 법무관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우리 적폐의 뿌리이자 시작인데 법안 명칭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 똑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런 건데 이 보안관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거나 내란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받은 사람도 대상이에요. 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만이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내란 반란죄 대상. 내란 수괴잖아요, 거기들은.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면 국가의 이름을 빈 폭력이 지나지 않잖아요. 전두환 씨는 자기가 회고록에서 5.18은 정당했고 미국에서 누가 특수부대가 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범은 우리가 훨씬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광주 시민을 또 그렇게 학살했고 그런 사람한테는 보안관찰을 신고하라든가 뭐 이런 거 안 하면서 저희들한테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건 그런 게 있어요. 보안관찰 대상인 사람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데 제가 이제 전향을 하신 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재심 청구를 할까 재심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보안관찰 법무부에서 처분한 내용을 보면 뭐라면 재심을 주장하는 등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안관찰 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간첩적으로 들어간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네. 그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이혼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아니, 이혼해도 재범의 우려, 이혼 안 해도 재범의 우려인 거고, 저처럼 전향 안 한 사람도 재범의 우려, 전향해도 억울하다고 말하면 재범의 우려.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대로 무조건 고분고분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끽소리 말고 숨만 쉬고 있어라, 뭐 이런 소리네요. 그렇죠. 이게 이 보안관찰법은 말은 재범의 우려를 하지만 본질은 국가폭력에 대해서 니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살아라. 예. 이건 거죠. 예. 한두 가지 다시 여쭙고 다시 그 보안관찰법 얘기로 좀 돌아오죠. 선생님이 수감되게 된 게 이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인데 지금 젊은 분들은 열심히 검색해봐야 알고 있고 대개는 이게 뭔가 싶습니다. 동백님 사건인가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다를 거고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해서 체포돼서 수감하게 됐는지 조금 짧게 소개 좀. 이게 작고 뭐 얘기할 게 복잡한 게요. 예. 그럼 길게 하세요. 구미 유학생 사건이잖아요. 예. 구미 하면 미국과 유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학을 간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전남대학교에 다녔었고 예. 서울도 한 번밖에 못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유학도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유학은커녕 미국하고 유럽도 못 가봤고 지금도 미국 못 가본 사람인데 예. 이를 구미 유학생 간접단 사건으로 엮이니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이건 조작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조작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전향을 안 한 거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그럼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 85년도에 2.12 총선에 의해서 야당이 약진을 해요. 시민당이. 예. 그리고 학생들은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은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이러면서 민중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 학생운동을 비롯한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불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당시에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핵심 멤버였어요. 민투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서울도 한두 번밖에 못 온 촌놈인데 그림을 잘못 그렸고 억지로 끼우는 걸 누가 봐도 알겠네요. 무슨 구미 유학생. 친구 중에 구미로 유학 간 사람 있었어요? 선배가 갔다 왔죠. 선배가 미국으로. 그 선배를 만났다 해서. 아, 그 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유럽을 가서 미국을 가서 유학을 했던 걸 하고 저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선배를 알고 예. 뭐 민주화운동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간첩으로 모아서 구형, 사형, 원도, 무기징역을 줄 건 아니죠. 그때가 전두환 씨가 저거 할 때죠? 그렇죠. 전두환 씨 때가 그랬었고 저는 당시에 변호사도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밖에 없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천주교 인권위만 인권 변호사가 있었죠. 네. 우리 인권 변호사 1세대.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예. 그때 이제 황인철 변호사, 이동명 변호사, 홍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 사건은 안기부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큰 사건이어서 네.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민주화운동 사건에 이제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못 맡겠다고 해서 저는 구형 사형 받고 원도 무기를 받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받았었고 어허. 우리 가족들은 제가 무기수로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강용정 뭘 억울하다는지 그것을 92년도까지 알 수가 없었죠. 소송 기록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형, 구형의 언도는 무기징역. 예. 참. 오늘 뭐 보안관찰법이 일제 때 이후로 한 글자도 안 고친 채 계속됐다는 것과
보안 관찰이 얼마나 현실 법 집행에서는 이현령, 비현령, 그리고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다음에 본래 공부를 좀 잘 하셨습니까? 성적이 좋았나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중고등학교 때? 고3 때 5.18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저하고 같은 학년이시네요. 학번이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전남 도청에도 들어가고 했던 열혈 피 끓는 애국 학생이었는데 집에 와서 또 바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워낙 참혹하고 놀라운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또 전남대 의대도 쑥 들어가셨네요. 그 해는 80년 5월 달에는 제 앞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한 충격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 있고 그랬거든요. 하긴 그 성질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일상을.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고 재수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의대를 간 거죠. 한 해 쉬고 심신을 최소한 추스리고 절에서 내려와서 재수를 해서 이제 의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셨고, 아무튼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서 셈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 조항인 제18조 제2항 그리고 제4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해 두신 상태죠? 그것은 우리가 위헌 심판 제청은 법원 내 판사가 재판부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헌 심판 여부를 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가 했는데 그 문제는 미뤄두고 이 사건에 관해서 유무죄를 먼저 다투겠다 해서 그래서 저한테 무죄를 내리고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위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에서 결정을 날 때까지 재판이 중지돼요. 그렇죠. 네네. 중지되면 저한테 대해서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 위헌 심판 제청을 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신 거죠. 바로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바로 그냥 무죄 판결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진실의 힘이란 단체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아파 의원 원장보다는 이쪽 직함이 훨씬 좀 뭐랄까 잘 들어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단체 가장 역점을 두는 일이 뭐고 최근에 특기할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기 진실의 힘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정권 시절에 조작 간첩으로 들어가셔서 사형당하신 분들, 무기 이렇게 고문 조작되셨던 분들이 나중에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으셔요. 그 무죄를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내서 만든 재단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고문 피해자들이 스스로 만든 재단인데 여기는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시는 분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강기훈 씨의 재심 석방 투쟁이나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형제복지원, 진실의 힘에서는 해마다 진실의 민권상을 시상을 해요. 올해 진실의 민권상은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 재심 사업을 억울하게 조작이 되신 분들의 재심을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최근에 냈던 것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받고 고문당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집을 연구조사 자료집을 냈고요. 그 전에 2015년도에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고 해서 1주년 될 때 그 한 550페이지짜리 책을 진실의 힘에서 출간을 했었죠. 이게 참 뭉클한 대목입니다.
그분들이 재심 판정 받고 나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은 것의 일부를 떼내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그리고 바로잡자라고. 실은 이게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인데 누구보다도 고초를 겪고 원한이 많으실 분들, 대표적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고 희생을 되신 분들이 자기들의 온갖 처절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고 도네이션을 해서 꾸려가고 있다는 거. 네, 진실의 힘 꼭 자주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원도 좀 해주세요. 예. 후원 환영합니다. 이 미리 계좌를 알려주셨으면 지금 저 화면 밑에 하단에 자막을 내보낼 텐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연말에 연말정산 되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 요즘 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많이 오던데 예. 그것도 좋지만 우리 이런 쪽 예. 그건 빚을 갚는 것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헤어지겠습니다. 워낙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그래서 무거운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페이스북에서 강용주 선생님 페이스북 가보면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재밌고 뭐 농담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마 일부러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고는 했었어요. 안아파 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림성모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정의학과 전문이시죠 지금? 예, 저는 가정의학과인데요. 주로 하는 것은 통증하고 만성피로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 병원 댕기면 안 아프게 됩니까? 이 통증은 저희 병원에 오면 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큰 병원 옆에 있군요. 영등포 대림병원. 큰 병원 옆에 있어야지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삭 죽기 아주 좋거든요. 네, 19년 동안 정말 그 지긋지긋한 거 애쓰셨고요. 그렇지만 몸으로 저항했고 결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이 제도 자체를 없애게 하는데 분명한 미랄 또는 씨앗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나는 정말 구미 유학생 간첩담 사건의 구자도 모른다. 서울도 별로 안 가본 촌놈인데 무슨 내가 간첩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끝까지 전향서를 거부해서 꽃 같은 너무나 소중한 1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용주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언제 기회가 되면 선생님 시간 봐서 스튜디오로 모시고 진실의 힘이나 뭐 이런 쪽 얘기 좀 더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으면 하고 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강용주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이자 안아파 의원 원장으로 계시는 선생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이거 할 얘기는 해야 되겠기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넘겼습니다. 15분 정도 넘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조합비로 제작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 임대웅, 작가 노은희, 영상 홍성필 감독, 저는 이강윤이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방송 안내인데요. 24일, 25일, 성탄절도 있고 24일은 중간에 하루 끼인 날인데 샌드위치 데이라고 뭐 그러던가요. 24일이 휴방하기로 방송을 쉬기로 저희 국민TV 제작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이강윤의 오늘은 없고 25일은 공휴일,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니까 역시 없습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